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저희가 지난 22강에서는 천체 곱보기 운동, 그리고 우주 간의 변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이번 23강에서는 행성의 공전 주기와 관련된 내용하고, 그리고 케플러의 세 가지 경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전 주기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공전 주기는 행성이 태양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우리가 간략하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전주기하고 같이 있는 게 바로 회합주기고요. 회합주기는 이렇게 정의가 돼요. 의미적으로는 사실 같은 말인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내행성은 내합하고 외합이 있었죠. 그래서 내합에서 내합까지 혹은 외합에서 외합까지 걸린 시간을 회합주기로 정의를 하고요. 외행성은 합 그리고 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에서 합 혹은 충에서 충까지 걸린 시간을 회합주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전주기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행성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회합주기는 결국 합하고 충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을 의미하고 있죠? 네, 지구의 공전, 즉 지구의 운동이 반영되어 있는 결과물로 나오는 주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전주기는 지구의 움직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고요. 회합주기는 지구의 움직임이 반영된 거죠. 그러면 이제 공전주기를 어떻게 재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데 지구상에서 이가 관측을 해서 행성의 움직임을 보고 측정을 하면 이거는 뭘 반영을 하고 있어요? 예, 지구의 움직임을 같이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공전주기를 측정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불가능. 그러니까 공전주기를 직접 관측하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뭘 쓰냐면 회합주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공전주기를 이야기하면서 회합주기를 같이 적어 놓은 겁니다. 회합주기는 상대적으로 관측이 쉬워요. 측정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공전주기를 계산하여 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뭘 알아야 돼요? 회합주기를 통해서 공전주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거를 알아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림을 띄웠어요. 일단은 내행성, 외행성 중에서 내행성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행성도 태양을 한 바퀴 돌고 지구도 한 바퀴 도는데 각각의 주기를 내행성의 주기를 P, 그다음에 지구의 주기를 E라고 썼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P분의 360, 2분의 360은 뭘 뜻해요? 360도는 한 바퀴인데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눴으니까 결국에는 하루 동안 몇 도 공전하느냐 이걸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행성과 지구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다? 내행성이 지구보다 더 빨리 한 바퀴를 돈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의하면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각각의 공전 각속도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단위 시간의 회전 속도죠. 그런데 이 회전 속도의 차이, 지금 여기 써있는 두 값 있죠? P 빼기 360, P분의 360 빼기 2분의 360이라고 되어 있는 이 값, 이 차이, 이게 360이 된다는 거는 지금 내합인 상태에서 출발을 했는데 다시 내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내합에서 내합까지 걸리는 시간이 회합주기니까 이 값이 회합주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구와 내행성의 공전 각속도의 차에 회합주기를 곱해요. 그러면 각도가 나올 텐데 그 각도가 360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해서 360도가 될 수 있을 만큼 날짜를 곱해준 게 회합주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미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되죠. 어떻게 해요? S를 일단 우변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다 360도가 있으니까 360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식이 만들어져요. P분의 1 빼기 2분의 1은 S분의 1. 이게 어떤 행성에 대해서 이게 내행성일 때 회합주기를 관찰을 해서 공전주기를 얻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너무나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물론 이제 똑같이 얘기를 하죠.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유도하는 거를 반드시 여러분이 한 번쯤은 해보셔야 돼요. 네, 근데 나는 일단 문제는 풀고 싶다라고 하면 최소한 이 식은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도를 안 해보더라도 이 식을 알아야지만 이 파트에 대한 문제들을 다룰 수가 있으니까 꼭 이 식은 알고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보시면 E는 지구의 공전 각속도는 알고 있잖아요, 이미. 365일이라고 대략 가정을 한다면 360도를 돌 때 그 속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S는 관측을 통해서 알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건 P밖에 없으니까 계산하면 내 행성의 공전 주기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같은 맥락에서 외행성도 사실은 똑같아요. 근데 차이는 뭐다? 외행성은 지구보다 공전하는 속도가 더 느리다. 그래서 식에서 2분의 360 빼기 P분의 360 위치가 반대로 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얘도 이 차이가 360이 되면 회합 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하고요. 수식을 전개해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아까랑 앞에 거랑 차이점이 뭐냐면 우변은 똑같이 S분의 1인데 좌변이 외행성은 2분의 1 빼기 P분의 1인데 내행성은 P분의 1 빼기 2분의 1이었죠. 결과적으로 그걸 종합하면 뭐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행성, 외행성 구분하지 말고 일반화시켜서 표현하면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역수지만 지구의 공전주기 분의 1, 그 다음에 행성의 공전주기 분의 1, 이 두 값의 차이가 결국 회합주기의 역수랑 같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식을 활용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좀 내용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런 말도 할 수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 일단 태양계 행성에서 그 태양으로부터 거리에 대해서 회합 주기를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지구에서 거리가 가까운 행성일수록, 그러니까 지구가 1AU 거리잖아요. 태양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지구로부터 가까운 행성일수록 공전 주기가 지구랑 사실상 비슷하죠. 그러니까 회합 주기가 엄청나게 길어지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그 식을 그대로 갖고 오면요. 요거잖아요, 지금. 뭐 절대값을 씌울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면 지구로부터 거리가 비슷하다는 거는 이 값이나 P 값이나 거의 유사하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값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0이잖아요. S분의 1이 0이 된다? 그 말은 뭐죠? 이 S가 무한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구 1AU라고 되어 있는 그 위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엄청나게 위로 상승하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무한은 아니고 무한에 가까울 정도 큰 값을 갖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외행성은요. 외행성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회합 주기가 1년에 가까워집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P값이 워낙 커지잖아요. P값이. 그러니까 이게 커지니까 이게 사실상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은 S분의 1이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합 주기가 1년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지구의 공전 주기하고 유사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설명도 그래프를 보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관계식을 통해서도 입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거 여러분 찾아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 게 이런 값입니다. 각각의 행성에 대해서 회합주기는 관측을 통해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 공전주기 요 값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회합 주기를 또 어디에 써먹냐면은 거리를 측정하는데 우리가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사실 요 질문은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 잠깐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내행성과 외행성을 모두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갖고 왔습니다. 자, 금성의 최대 이각은 48도예요. 이 말은 지금 이 그림에서 알파가 최대 이각인 거죠. 알파. 그럴 때 거리가 얼마냐? 물론 이때 원궤도를 가정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계산을 해보면 일단 사인 알파는 5분의 뭐예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분의 R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R이잖아요. 그러니까 R은 사인 알파니까 이제 넣어볼게요. 48도가 되겠고요. 지구하고 태양의 거리는 1AU가 됩니다. 그러면 사인 48도는 대략 0.7이죠. 그러니까 0.7 AU 정도가 된다는 소리예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최대 이각일 때 그때 최대 이각을 알고 있다면 내행성까지의 거리는 상당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삼각함수를 그냥 이용하면 끝나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외행성까지 거리는 조금 복잡하고요. 그래서 조금 길게 얘기해 볼게요. 자, 외행성 나와라. 자, 외행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외행성이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니까 외행성의 공전 주기만큼 있었죠. 그러면 지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하고 2' 이렇게 다른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지구의 공전 주기가 365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거는 행성이 한 바퀴 돌 때 지구는 한 바퀴를 돌고 더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E에 있었는데 지구가 E에 있고 행성이 P에 있었는데 행성이 한 바퀴를 돌아서 P까지 왔을 때 지구는 E에서부터 한 바퀴를 돌아서 E를 거쳐서 다시 더 돌아가지고 E 다시까지 갔다. 뭐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한 겁니다. 자, 지구의 공전 주기가 365일이고 화성은 687일이에요. 그럼 687일이 지났다라고 하면 지구는 360도 공전 이후 약 318도 정도를 더 공전하죠. 자, 이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365일 동안 360도로 공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322일이죠. 322일. 그러니까 687일에서 365일을 빼주면 한 바퀴 돌고 나서 322일을 더 돌아야 되는데 이때 동안 몇 도를 도니? 라고 해서 요거를 비례해가지고 풀면 돼요. 그러면 약 318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360도 공전하고 318도를 무려 더 돌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인데 그러면 각 PES와 PE-S는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죠. 지구에서 보는 거니까. 행성과 태양을 서로 바라보는 방향으로 해갖고 각도를 잴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관측을 해서 선을 긋다 보면은 태양 쪽 말고 바깥쪽으로 이제 선을 그어보는 거죠. 그러면 교점이 생겨요. 그러면 태양에서 이 교점까지, 이 그림에서는 P라고 표현되는 거죠. 이 교점까지의 거리가 외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때도 우리가 원궤도를 가정해서 대략적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럼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화성의 회합축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항성주기는 공전주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날짜가 나와 있고요. 각각 화성에 이각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계산하지 않고 그림으로만 표현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림까지만 딱 해보죠. 자, 태양이 있고요. 자, 지구가 있다고 해보죠. 지구. 자, 이때 2월 11일, 90년 2월 11일 때 서쪽으로 이각 43도. 자, 서쪽 어느 쪽이죠? 태양과 지구 선상에서 오른편이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략 보조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아유, 답이 나와버렸네요. 그림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43도니까 대략 한 요 정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해보죠. 여기는 M 마스 그리고 여기가 43도다라고 하면 되죠. 이게 90년 2월 11일의 상황이에요. 대략 그렇습니다. 자, 근데 687일 후래요. 687일은 화성의 공전 주기니까 화성은 그대로 똑같은 위치에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지구는 어떻게 돼요? 365일이 공전 주기죠? 그러면 두 바퀴를 돌면은 730일. 그러니까 놀랍게도 687일은 두 바퀴 돌기 43일 전.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한 바퀴 360도로 도는데 365일이지만 그냥 하루에 1도 돌았다라고 간략하게 계산을 하면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를 E1이라고 하면 여기 E2 여기가 43도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법각으로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구에서 화성까지 제가 실선으로 그은 것과 평행하게 다시 한번 선을 그어주면 여기 지구의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때 이각이 서쪽으로 15도니까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여기가 15도다.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 지금 궤도의 크기가 좀 안 맞게 그려지긴 했는데 지구의 궤도가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화성의 궤도는 더 바깥쪽에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그래 놓고 관련된 질문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행성의 회합주기하고 공전주기의 관계를 본 거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케플러 법칙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케플러 법칙은 세 가지고요. 첫 번째는 타원 궤도 법칙이에요. 타원 궤도 법칙은 조금 애매한 건 뭐냐면 이 타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교육과정상 그렇기 때문에 일단 타원 궤도 법칙이 뭔지를 먼저 얘기하고요. 타원이 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자, 타원 궤도 법칙은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궤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타원에 대해서 이렇게 그렸고요. 초점에 태양을 위치시켰습니다.
용어를 먼저 좀 살펴보면 근일점이라는 거는 타원 궤도에서 상대적으로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태양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초점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 끝에 점이 근일점이 되고요. 원일점은요, 가장 멀리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근일점과 원일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원이 찌그러진 정도를 우리는 20률이라는 걸 통해서 나타내요. 그래서 많이 찌그러졌다는 것은 20률이 크다는 겁니다. 거꾸로 20률이 큰 궤도는 많이 찌그러진 궤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은 타원 궤도의 중심, 여기죠. 타원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원일점 또는 근일점까지의 거리를 긴 반지름이라고 해요. 지금 이 그림에서 원일점까지 거리를 나타냈죠. 근데 타원 궤도의 중심에서 원일점까지의 거리나 근일점까지의 거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긴 반지름, 다른 말로 장반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궤도 긴 반지름, 이 긴 반지름은 뭐하고 같아요? 근일점 거리하고 원일점 거리를 합한 값으로 반으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근일점 거리는 여기 태양으로부터 여기까지 이게 근일점 거리고요. 원일점 거리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근일점 거리하고 원일점 거리를 더하면 긴 반지름의 2배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태양과 행성 사이의 평균적인 거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긴 반지름은 근일점 거리와 원일점 거리를 더한 것의 절반이기 때문에 태양과 행성 사이의 평균적인 거리다라고 장반경을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야기하기 위해서 타원이 정확하게 뭐였는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이야기하진 않아요. 일단 타원은 두 초점에서 거리를 합한 값이 일정한 점의 자취입니다. 그 말은 거리가 R하고 R-두 개가 있어요. 초점이 여기하고 S하고 S-이니까 타원 궤도상의 점 P를 보면은 각각의 거리가 R하고 R-죠. 이 거리의 합이 계속해서 일정한 점의 자취를 우리는 타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가 이 그림상에서 A가 장반경이죠. 긴 반지름. 그 다음에 B는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죠. 여기 B가 여기 있는데 이게 단반경, 짧은 반지름이에요. 그리고 R하고 R-를 계속 더하면 2A. 이렇게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점의 집합. 이거를 우리는 타원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타원의 중심에서 초점까지의 거리. 이거를 우리는 AE라고 불러요. 타원의 중심 여기에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를 AE라고 부르고요. 이때 E가 바로 20률입니다. 궤도 장반경 긴 반지름에서 20률을 곱한 값이 타원의 중심에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20률 관련된 식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점 P가 타원 궤도상의 지점 C에 위치한 경우, 그러니까 이 P가 여기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고경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지금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장반경 A, 그 다음에 단반경 B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중심에서 초점까지 거리가 C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게 뭐라고요? A, E하고 같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금 이 대각선 방향이 A인 이유는 우리 타원의 정의 때문에 그런데 초점에서부터 타원상의 어떤 점까지의 거리, 초점에서부터 타원 어떤 점까지의 거리, 이 두 가지를 더했을 때 2A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여기 제가 표시한 이 두 가지가 같죠? 그러니까 절반이 해당되니까 여기 값이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피타고라스 A제곱은요, B제곱 더하기 AE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률에 관련된 식은요,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거 간단하기 때문에 타원에서 이 상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아주 순식간에 유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금방이죠. 어떻게 해요? A제곱 빼기 B제곱은 AE제곱. 그러니까 E제곱은 어떻게 돼요? A제곱분의 A제곱 빼기 B제곱. 그러니까 E는요, A분의 루트 A제곱 B제곱. 그러니까 생각보다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운다. 굉장히 그 용량을 낭비하는 거죠. 머리의 용량.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그냥 타원의 정의상에서 피타고라스를 만족할 수 있는 이 상황만 기억하시면 20률에 대한 식을 금방 유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나타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외우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20률을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공전계도 장반경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20률이 커지면 근일점과 태양의 거리, 그러니까 근일점 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다는 거죠. 자,
보시면 아시겠까요? 자, 20율이 0인 궤도도요. 이 지금 단위가 안 나왔으니까 그냥 숫자로만 표현할게요. 기름이 10이죠, 10. 그 다음에 20율이 0.6인 것도 여러분 보시면 마이너스 8에서 2까지니까 10이에요. 20율이 0.8인 것도 마이너스 9에서 1까지니까 10이에요. 그러니까 공정궤도 장반경은 다 똑같아요. 공정궤도 장반경은 방금 말씀드린 그 길이의 절반이니까 다 똑같아요. 근데 20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경향이 있어요? 자, 근일점은 점점점 어디로 간다? 초점에 가까워집니다. 반면에 원일점은요, 점점점 초점으로부터 멀어져요.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결론이 요겁니다. 20율이 커질수록 근일점의 위치는 태양에 더 가까워진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요, 원일점의 위치는 태양에서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성질처럼 해가지고 보기로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실제로 우리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의 궤도긴 반지름하고 장반경하고 20율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이런 정도의 값들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연습 삼아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지금 수성 같은 경우에는 좀 20율이 커서 얘만 좀 특이한 경우고요. 얘만 빼면 가장 찌그러져 있는 게 지금 화성입니다. 화성. 자, 화성이 0.093의 20율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장반경을 1m라고 하면요. 단반경은 얼마가 되냐면 1m보다 0.433cm만큼 더 짧은 정도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까 그 궤도 20율을 구하는 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이런 식이잖아요. 이런 식. 그러니까 요 정을 적용하면 A가 1이니까 1 빼기 20율이 0.093의 제곱이죠. 이게 B의 제곱이니까 B는 또 다른 값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A하고 B하고는 거의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A가 1m라고 하면 B는 얼마라고요? 0.433m가 아니라 0.433cm만큼 좀 줄어든 거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결론은 뭐다? 수성은 좀 아니지만 그 나머지 행성들은 사실상 원에 가까운 타원궤도란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웬만해서 여기 우리가 곧 하게 되는 케플러 법칙에서만 타원궤도를 정의해가지고 뭘 이야기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모든 얘기를 할 때는 궤도가 다 원이다라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자, 지구가 근일점 위치에 있어요. 그때 금성이 근일점에 있는 경우가 있고 원일점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구에서 금성을 봤을 때 크기가 다르겠죠? 그때 크기의 비를 구해보라는 겁니다. 이제 단순하게 해서 지구하고 금성의 근일점 방향은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냐면 태양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금성이 먼저 있죠? 금성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쪽이 이제 근일점이고 이쪽이 원일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대략 그렸어요. 근데 이제 지구도 어떻다? 지구도 똑같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구도 근일점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여기 있다고 할까요? E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V1, 여기 V2 이렇게 해보면 E에서 보는 V1일 때 위치해 있는 금성의 크기랑 E에서 볼 때 V2의 위치해 있는 금성의 크기의 비를 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거리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조선을 긋고요. 헷갈리니까 다른 색깔로 제가 써보겠습니다. 자, 근일점에 있을 때 태양과 금성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에 중심이 있고요. 그러면 얘가 초점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E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S에서부터 V1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A에서 A1을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A에서 1 빼기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에서 V2까지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의 길이는 A에서 1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근일점하고 원일점일 때 각각 태양에서 금성까지 거리를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시직경은요. 결국 거리에 반비례하잖아요. 거리에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원일점에서의 시직경 줄여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일점에서의 시직경 이렇게 B로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보죠. 왜냐면 근일점일 때 훨씬 더 크게 보일 테니까 이래야지 이제 정수로 나오겠죠. 대략 정수로. 자,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 되는데
이 각각의 시직경을 구한다고 하면은 거리의 역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걸 구할 거니까 거리부터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근일점일 때 거리를 구해봅시다. 이때 근일점일 때 거리 뭘 얘기하는 거예요? E에서 V1을 구하라는 소리예요. E에서 V1. 자, E에서 V1을 구해보면 S에서 E까지는 1AU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1AU에서 결국에는 A에서 1 빼기 2를 빼준 게 근일점일 때 거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일점일 때 거리, 원일점일 때 거리를 구해보면은 E에서 V2를 본 거를 구해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똑같습니다. E에서 S까지가 1인데 S에서 V2까지가 A 곱하기 1 플러스 2잖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A 1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근일점일 때 시직경은 1 빼기 A에서 1 빼기 2의 1이 되는 거고요. 원일점에서의 시직경은 요 거리의 역수로 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약 위에 있는 수치를 넣었을 때 6.1배 정도가 됩니다. 꽤 많이 차이가 나죠.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행성의 어떤 위상을 그릴 때 크기를 구해라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행성은 크기를 반영을 해서 꼭 그려줘야 된다 위상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각각의 거리에서의 시직경 차이가 무려 6.1배나 차이 나기 때문에 이건 거리 크기의 차이를 꼭 표시를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생략해서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은 행성과 태양을 이은 선은 같은 시간에 같은 면적을 쓸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유는 고등학교 때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올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행성이 1에서 2, 3에서 4, 5에서 6 각각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다고 한다면 S1, S2, S3는 모두 같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성질 이것만 알면 되죠. 공전 속도는 근일점에서 가장 빠르고요. 원일점에서 느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일점에서 많이 이동했죠. 거리가 짧은데 대신 이동량이 크니까 이거를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보면 모든 경우에 면적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3법칙으로 갑니다. 3법칙이 사실은 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법칙이긴 해요. 조화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뜻은 뭐냐? 공전궤도 장반경의 세제곱을 공전주기의 제곱으로 나눈 그 값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축의 A 3승, 그 다음에 세로축의 P 제곱에서 장방경의 세제곱과 공전주기의 제곱을 관계를 했더니 일직선상에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이렇게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P 제곱분의 A 3승은 K, K는 어떤 비례 상수예요. 그래서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쓴 게 사실은 조화의 법칙을 중학교 때 쓰는 방식이었어요. 중학교 때.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쓰는 것과 고등학교에서 쓰는 수준으로 바꿔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조화의 법칙을 더 일반적인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 유도하는 거는 모든 교과서에 웬만해서 다 실려 있긴 해요. 근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뭐 생각해보기라든가 뭐 읽어보기 이런 것들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질량이 각각 라지 M과 스몰 M인 두 천체가 공통 질량 중심으로 원운동하고 있고요. 얘네들은 중력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공전주기는 모두 P로 동일하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천체의 등속 원운동에 필요한 각각의 구심력은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R분의 MV 제곱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때 두 천체의 공전 속도는 우리가 속력은 V는 P분의 2πR이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고요. 그럼 앞에 있는 구심력에 이 식을 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각각의 V 값을 앞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R분의 MV 제곱에 그 V에다가 각각 집어넣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아까 앞에서 혹시 잊어버린 분들을 위해서 아까 앞에서 FM은 R분의 MV 제곱이라 그랬잖아요. 요 V에다가 여기 있는 이 값을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FM은 P 제곱분의 4파이 제곱 RM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천체도 쓰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구심력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천체 사이에 만류인력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구심력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값은 다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왼편에 있는 게 구심력이고요. 얘가 만류인력이죠. 근데 이게 같아야 돼요.
그다음에 다른 행성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각각 1식과 2식이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1식에다가 m을 그다음에 2식에다가 스몰 m을 각각 약분하라는 소리예요. 자, 무슨 소리냐? 자, 1식 하나만 해볼게요. 1식은 p제곱분의 4파이 제곱 rm이 a제곱의 gmm이니까 여기서 이 m을 약분하라는 소리고요. 2식에서는 스몰 m을 약분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약분한 식을 모두 더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서는 스몰 m을 약분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양변을 더해주라는 소리입니다. 자, 더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화면을 가리니까 지울게요. 자, 이런 식이 나왔다는 겁니다. 갑자기 나오면은 여러분이 헷갈려하니까 제가 유도를 보여드렸고요. 자, 근데 이제 라지아라고 스몰R을 더하면 이게 A죠. 그림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거를 A로 바꿔버리면은 그리고 정리를 하면은 요 식이 나옵니다. 자, 요 식이 나오면은 우리가 아까 봤던 식은 어떻게 됐어요? P제곱분의 A 3승은 K라고 했죠. K. 그러니까 결국 K로 썼던 그 상수 뭐예요? 이게 4파이 제곱분의 G 곱하기 M 플러스 M. 요게 바로 우리가 중학교 때는 그냥 K라는 상수로 쓴 거예요. 왜냐면 이제 오축을 보시면요. 파이 그냥 상수고요. G도 중력 상수니까 상수고 이 질량은 사실은 정해진 값이죠. 질량이 막 미친 듯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래서 전체를 상수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런 원본의 형태, 원래 형태를 아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유도를 해봤고요. 이 유도는 아주 절대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뭐는 알아야 된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식은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태양계에 적용하면 태양의 질량이 행성에 비해서 매우 크니까 행성의 질량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쓰면 예, 중학교 때 이렇게 쓴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왜 중학교 때 우리가 이렇게 썼었냐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우변이 다 상수기 때문에 쓸 수도 있지만 요걸 이용해 가지고 어떤 책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얘를 이렇게 쓴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P제곱은 A 3승과 같다라고 대놓고 써 있는 책이 중학교 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자, 장반경의 단위를 AU로 쓰고요. 주기의 단위를 연, 2어로 쓰면요. 이 태양계의 경우에 이거를 1로 간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4파이 제곱 G M 플러스 M이 있고 이게 P제곱의 A 3승이었는데 여기에 단위 P의 단위를 연으로 쓰고 A의 단위를 AU로 쓰게 되면은 여기 중력 상수 넣고 파이 넣고 각각의 질량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넣고 한다고 했을 때 이 K 값을 구해보면 놀랍게도 얘가 1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거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런 관계식을 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수성이든 금성이든 지구든 뭐 다. 해왕성까지 전부 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P제곱은 A 3승이다라고 해놓고 아예 대놓고 P하고 A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썼었다는 건데 이거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합주기를 통해서 우리가 행성의 공전주기를 알아낼 수 있었잖아요. 아까 공식에서. 그러니까 조화의 법칙을 통해서 행성 궤도 장반경의 길이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조금 난이도를 높이면요. 태양계가 아니라 외계 행성계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외계 행성계. 자, 외계 행성계를 집어넣으면요. 여기서 지금 요게 1이라고 했는데 이게 1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요거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우변에 K 값을 쓰면은 요거 했잖아요. 요거. 근데 외계 행성계가 되면 중심별의 질량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M에 해당되는 값이 달라지면요. 이 K 값이 변하기 때문에 태양의 질량의 몇 배, 이렇게 외계 행성계 중심별의 질량이 놓아진다면 그거에 따라서 K 값을 다르게 써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만 조심하시면 외계 행성계에 관련된 것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럼 케플러 법칙을 좀 응용을 해봐서 질량을 재는데 한번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목성, 위성 259 나와 있고요. 장반경 나와 있고 공전 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목성의 질량을 추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왜냐하면 행성과 위성과 비교해도 행성의 질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위성의 질량을 일단 무시한 거예요. 그럼 간략하게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 중에서 지금 공전궤도 장반경 나와 있고요. 주기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상수고 지도 상수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 n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단위를 맞춰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장반경은 미터, 주기는 초로 환산을 하면 이 식에 그대로 넣을 수가 있는데 왜 중력상수 이렇게 줬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목성의 질량은 나와라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1.9 곱하기 10의 27cm. 엄청나게 무겁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행성의 질량을 추정하는 데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개는 쌍성계의 질량을 추정할 수 있는데요. 쌍성계는 두 별이 공통 질량 중심을 서로 공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별 사이의 거리 그리고 공전 주기를 알면 쌍성계의 질량을 추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 공통 질량 중심에서 별까지의 거리 B를 알면 각각의 질량도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해보죠. 자, 공전궤도 반지름이 각각 4하고 6 AU인 A하고 B별이 있고요. 주기는 10년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질량을 구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조화의 법칙의 원래식을 갖고 왔고요. 이때 우리가 주어진 대로 10년과 10AU 요거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두 행성의 질량의 합이 이런 식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태양하고 지구는 어때요? 요 식을 그대로 갖고 가게 되면은 지금 지구의 질량은 무시하고 요 값이 되는데 얘가 1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다? 두 질량의 합은 태양 질량의 10배가 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요 관계식에서 MS는 우변의 관계면은 지분의 4파이 제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4대 6의 거리비를 갖고 있으니까 질량비는 6대 4. 그래서 각각의 질량 이렇게 구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전주기를 어떻게 구하느냐, 회합주기를 이용한다는 것과 케플러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케플러 법칙을 응용을 해서 질량을 추정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천체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